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네. 이어서 최명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이 성폭력에 대한 주제를 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선생님, 요즘에 너무 성폭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또 그 통계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유형을 이제 두 개로 보통 암묵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범죄 유형은 뭔가 하면은 그 애초부터 저희의 어떤 뭐 뇌에 학습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누구나 범죄라고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뭐 살인, 뭐 오늘 다르게 되면 강간, 뭐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범죄 유형은 이제 그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제 범죄라는 걸 아는 유형이죠. 뭐 예를 들어 경제사범, 뭐 흔히 뭐 불법 다운로드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데 살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치안이 특별히 악화가 되지 않으면 치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통계가 그렇게 아주 뭐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이 많이 이슈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고 쉬쉬해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노출이 많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의 횟수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는지는 한번 누군가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네. 더 중요한 점은 성폭력 자체의 횟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를 떠나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인격이 다들 존중받는 시대가 되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개개인이 받는 상처의 정도는 과거보다 지금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늘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성폭력의 네.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를 알아보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일단 저도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막 기사를 쓰고 성범죄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좀 급격하게 네. 늘어난 편이 있잖아요. 그런 보도들을 보면 이렇게 전국에 뭐라고 해야 되죠? 잠재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보도에 더 자극을 받아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도를 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범죄가 한 번 터졌을 때 연달아서 막 터지잖아요. 왜 연달아 보도가 카피캣.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심리를 갖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 네네. 아주 그 재밌는 질문에 재미없는 대답을 해서 미안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네.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2년차 징크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2년차 징크스가 아니라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평균 실력을 알 수 없는데 첫 해에 잘했으니까 2년차 때는 대부분의 평균상 못할 수밖에 없대요. 비슷하게 과연 일시적으로 뭐 보도가 많이 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모방 범죄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폭발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때 다 폭발하고 검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통계가 또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상쇄가 되는지. 또 두 번째가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발이 많이 늘어나는지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보도가 많이 돼서 신고가 많이 나는 걸 제끼고요. 보도가 많이 돼서 고발이 많이 되는 것도 제끼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통계를 잡아야 되고요. 프럭츄에이션을 결국은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계와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믿는 대로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시각은 약간 이렇게 냉정한 어떤 방법론으로 제어하게 되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드려볼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집요하시다. 성범죄자들이 그러면 네. 그런 보도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누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뭐 네. 어디서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디테일하게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잠재해왔던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네. 그럼 그 욕구에 자극이 되나요,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네. 재미없게 또 대답할게요. 재밌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재밌게 해주셨으면 일부는 좋겠어요. 네. 일부는 자극이 되지만요. 네. 또 일부는 오히려 두려워하지요. 아, 내가 하는 게 안 들켜야 되는데, 저거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럼 무서워서 하겠어요? 또 알아봤더니 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효과랑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접하면서 자극이 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반대로 그거를 접하면서 겁이 나는 효과도 있고요. 네네. 그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또 역시 죄송하지만 네. 누군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요, 네.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객관적으로 조사는 해보지 않고 네.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근데 제 생각엔요, 네. 별로 그런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역시 치안이에요, 치안. 네. 치안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주거 환경이 좋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반지하방만 없어지잖아요. 성폭력 횟수 줄어요. 그런 다음에 고시원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내려져 갔고요. 네. 고시원마다 전부 복도에 CCTV 달고 비상벨 하잖아요. 숫자 줄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슈화는 되긴 하지만 네. 근본적인 거를 보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제가 첫 질문을 심리로 드렸는데, 이런 본격적으로 좀 네. 그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심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왜 환자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의 가정 환경이라던가 자라왔던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저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성범죄가 있고 또 성도착이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성도착은 이제 정상적인 성행위에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은 예를 들면은 남성 확인형 그런 이제 분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들 중에서는 네. 꼭 부인을 때리고 나면은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굉장한 성폭력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도 결국 강간하고 나서, 지금이야 이런 의식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한번 관계를 가지면은 뭐 결혼을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뭐 라디오 사연 같은 것도 뭐 저는 원래 이 남자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뭐 남자가 저를 갖다 뭐 무슨 뭐 지방 도시로 데려가서 뭐 그날은 집에 간다고 전화했는데 보내주지 않아요. 뭐 라디오 사연 같은 거 있어요. 보다가 보면 화나요. 저거는 납치에 강간인데 뭐 저거를 뭐 사랑이라고 저렇게 해갖고 사연을 보내고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성 확인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허점이 보이고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듯하고 그런 여자가 싫다고 해도 막 섹스로 밀고 가요. 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건 좀 구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사람을 하는 뭐 CSI에 나오는 네네네. 건 아니더라도 그런 유형이 제일 많고요. 아, 또 두 번째 유형은 워낙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강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리고 뭐 길 가는 사람도 때리고 뭐 돈도 뺏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걸 하면 남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몰라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강간도 하지요. 그것도 진짜 상처받죠. 그러고 나서 뭐 또 다른 유형을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앞서야 연관되지만 또 기회형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옛날에 뭐 도둑들이 네.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주부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강간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기회형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요. 네. 또 나머지 부분도 뭐 지적 장애가 있는데
뭐 아주 IQ가 낮은 건 아니지만 판단이 잘 안 쓴다든가 혹은 뭐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다 제끼고 났을 때 네. 순수한 성범죄는 네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지른 게 순수한 성도착증이냐 아니냐를 갖다 이제 국립법무병원에 가서 이제 감정을 받아야 돼요. 네. 네. 또 감정 받다가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데 네. 뭐 그냥 바바리맨처럼 그 며칠에 한 번씩 그 대중이 있는 데서 옷을 벗지 않으면은 건들 수 없다든가 네네네네. 혹은 그냥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데 몰래 몰카를 찍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다든가 아니면 뭐 그 조두순이라든가 그렇게 흉악범은 아닌데 네. 흉악범은 아니고 5-6살은 아니더라도 네. 13살 뭐 15살 뭐 그렇게 어린 여성이 아니면은 흥분할 수가 없다든가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성매수를 하는 남성인데 15살 정도의 학생이랑 성매수를 하면은 네. 성매수를 했더라도 그것도 소화기호증이거든요. 법적. 네네. 근데 꼭 인터넷 채팅하면서 16세 미만인 아이하고만 어린 여성하고만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서 보면 다른 부분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경우는 성범죄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또 질환에 해당되는 점도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여자를 갖다 며칠에 한 번씩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비록 자기 처더라도 자기 처나 자기 여자친구더라도 뭐 정기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섹스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질환이라기보다는 폭력인 거고 네. 폭력에 준해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동정의 여지가 많지 않죠. 저는 그 동정의 여지라는 게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사람이 그건 이제 질환이다, 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범죄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자란 환경이 이랬고 뭐 아닌데도 이렇게 됐고 뭐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하나의 어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범죄자는 범죄자로서 처벌로 치유하는 쪽이 더 옳은가요? 아니면 환자로 보고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쪽이 더 옳은가요? 그게 오히려 심리적이라는 표현은 별로 맞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빈서판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슨 뭐 프로이드 학파나 또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심리와 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DNA도 발견이 되고 이제 유전자 맵이 전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폭력이 있는 아버지한테 태어난 사람이 옛날에 또 성폭력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환경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상당수는 그 부모의 유전자인 거예요, 이제. 상당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료와 그런 게 네. 잘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뀌는 건 제한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자꾸 뭐 거세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는 네. 거죠.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네. 그 오히려 심리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오히려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치료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치료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중독인 사람한테 컴퓨터 중독을 치료해야 되니까 넌 죽을 때까지 컴퓨터를 쓰지 마. 이거는 치료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학적 것이나 물리적 것에는 컴퓨터에 해당되는 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명확히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치료 쪽에 약간 또 근접할 수도 있겠죠, 이제. 네. 네. 그러면은 그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이제 그 뭐 모든
모든 성폭력의 기본은 이제 그 성욕이 있어야지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남자들한테 성욕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이 뇌에 가서 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녀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성장기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갖다 받게 되면은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나오면 여성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실제로는 뱃속에 고환이 있는데 여자처럼 태어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또 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 자체를 갖다 제거하게 되면은 성욕 자체가 줄어드니까 성범죄도 줄어들 거라는 게 그 이론의 근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을 갖다 줄이는 거를 갖다 약물을 통해서 하면은 약물이 결국 화학 물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 음, 그 정신과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네. 정신과 선생님은 약물 치료에 한 부분으로 네. 생각하는 거지요. 호르몬 치료지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고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고환이 없으면은 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환을 갖다 제거하는 수술을 갖다 그 이제 물리적 거세라고 네.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약물 치료다. 약물 요법이지요. 아, 약물 요법. 만약에 그게 본인이 치료를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는 거고요. 네네. 본인이 치료를 못 받아들이면 약물 요법이 되는 거지요. 그 특히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치료 방법의 하나로 네. 실제로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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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혹시 선생님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아, 네. 네. 그 제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실제로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네. 어린 친구인데 약간 그런 성적인 어떤 얘가 진짜 자칫하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약간 극단의 네.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를 뻔하기도 한 그런 미수의 사건들이 네. 여러 건 발생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그러면은 그 치료 방법의 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본인이 치료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요. 그 행동을 갖다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꼭 만약에 본인이 네. 치료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써볼 수 있는 약들도 사실 몇 가지 있어요. 보다 안전하고 값싼 약들도. 네네.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중에 이제 SSRI라는 약들이 있는데요. 네.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네. 결국 말하게 되면 이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모자라게 되면은 간단한 일에도 짜증도 나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갖다 올려주게 되면은 네네. 우울증이 개선이 돼요. 오. 불안장애나. 근데 그 약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성욕을 떨어뜨려요. 아. 그래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 잘 받다가 네네. 성욕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약을 중단하는 분도 있고요. 아.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은 우울증 치료받고 좋아졌는데 남편이 병원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부인이 성욕이 너무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부인분은 그래요. 난 그게 더 좋아. 근데 남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본인 자체가 나는 매일매일 약을 먹고 성욕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 호르몬 제제를 주사 맞기 전에 네. SSRI 항우울제를 먹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맞아요. 그거는 뭐 골다공증이나 그런 심각한 부작용도 없어요. 네네. 거기에서에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비싼 호르몬 제제를 갖다 네. 이제 사용할 걸 고려해 보기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먼저 그거부터 사용하는 거는 아마 그러진 않으셨겠지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쓰는 항우울제를 쓰게 되면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값도 훨씬 싸지요. 네, 그러면은 이 화학적 것에 사용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네, 얘기인가요? 골다공증도 있고 네네. 좀 호르몬 계통의 부작용도 조금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실제로 치료받겠다 네. 그러면은 뭐 사소한 부작용이 되는 건데 억지로 치료받는다 그러면 치료받기 싫은 생각밖에 없으면 엄청난 부작용이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럼 저희가 껑충 뛰어넘어서
그렇게 여쭤볼게요. 이 화학적 거세, 뭐 물리적 거세, 둘 다 이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실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 뭔가 처벌이라기보다는요. 만약에 진단이 맞고 네네.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네. 일단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재범일 때 네네. 줄이는 거고요. 네네. 초범은 줄이지 못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범죄 전체의 통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의 치료를 갖다 받게 되는 경우는 원래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경우인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뭐 19세 미만, 19세 네. 이상에도 사용할 게 점점 되긴 하더라도 네. 언론에서는 소아에 대한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다뤄주지만, 네네. 대부분의 성폭행은요, 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사회 대다수의 성폭행에는 네.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대한민국의 성폭행을 줄여드는데 네.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남자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남자가 줄어들면 성폭행도 줄어들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치안이 좋아져야지요. 그렇죠. 사실은 현재 치안이 나빠지게 되면 모든 네. 범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참 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네. 한요 블럭을 놓고서도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집값에 치안의 값이 들어드는 거예요. 부자가 사는 동네에는 누가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도 네. 자기가 낯선 것 같아서 위축당한대요. 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런 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털어야 되지요. 못 사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도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치안을 안 좋아지게 하고, 네네. 또 그 사실은 치안은 오히려 부자 동네엔 조금 덜해주고 가난한 동네에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전체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폭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사실은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문제에 대한 번지수를 굉장히 잘못. 이상한 쪽에서 찾으면서 오히려 막 이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요, 뭐 별 통계 자체에는 별 변화를 주지 못해요. 진짜 나쁜 강간범들은 그냥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가 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친고죄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를 해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여성 자체도 뭔가 꺼리게 되는 그런 심리를 갖잖아요. 피해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얘네가 이거 성범죄를 당해도 어차피 신고 못 할 거야 막,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범죄자들이 네네. 한번 이렇게 매번 네. 성폭력을 시도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 사람들도 수없이 물색을 하고 네네. 수없이 시도를 하는데 네. 아마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하다가 어쩌다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문제는 처음에 성범죄 저지르게 됐을 때 네. 그게 신고로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하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네.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요. 괜찮구나. 다음에도 해도 되겠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제도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어떤 상식과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상식에 비해서 법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문재인 법은 항상 혼인빙자 가능, 네네네. 뭐 간통 네.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네. 그거는 상식에 비해서 법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형식으로 고발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거는 네네. 또 너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예리하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칭찬을. 네. 무조건 수사를 하는 거로 네네. 바뀌어야 돼. 상징적으로라도 그거는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바뀌게 되면은 네. 피의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동의하게 되니까 네네. 피해자한테 상처, 개개의 피해자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전체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무슨 화학적 거세를 하냐 안 하냐, 물리적 거세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건 굉장히 지역적이고 네네. 대부분의 통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네. 아주 특수한 일부에 대해 영향을 주지만 방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부분, 김 기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체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예전에 왜 임산부가 이렇게 아이랑 함께 낮잠을 자고 있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꽤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네. 그때 이제 그 남편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피해자가 피해 여성을 네. 경찰이 이렇게 큰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차에 앉혀놓고 처음에 사건 여부에 대한 걸 물었다 이거죠. 심지어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방금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것처럼 약간 우리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피해 여성이잖아요. 이들이 신고를 하려고 어렵게 마음을 먹고 경찰에 갔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진술해야 하는 환경들이 그다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게 되면은 모든 소송이라든가 고발은 절차에 따라서 매번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갖다 배려를 해줬다가 또 재판에서 지게 되면 부실 수사가 돼요. 그러니까 참 경찰도 힘든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빨리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가 되고요. 또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은 또 저쪽에서 네. 또 다른 거에 대해서 하면서 과장되게 했다라고 또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수사를 확실히 잘하게 하고 고소고발 절차에 있어서 모든 염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과정이 또 피해를 갖다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참 경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막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사실 네. 이 피해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오늘 네. 약간 범죄자의 심리를 알아봤으니까 네. 그분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딱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성범죄를 만약에 당할 위기에 내가 처했을 때 저도 여자고 나이가 네. 어리고 물론 그러니까 네. 어려요. 네,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성범죄를 당할 위기에 내가 처했을 때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편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좋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범죄심리학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피해자가 만약에 뭐 빌거나 사정하거나 가해자를 설득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아, 오히려 성폭력을 피해를 갖다 안 받기 위해서는 달아나거나 네. 대항하거나 네. 소리를 지르거나 어떻게든 주위 사물을 이용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게 그 대부분은 네네. 저희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흉악한 강간범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그 강간범 같은 경우에도 실패하는 범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초범도 있고 재범도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겁이 나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텔레비에 나오듯이 뭐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항하고 네. 달아나고 네. 포기하지 않았을 때 네. 확률이 줄어들고요. 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네. 나름대로 대항을 했을 때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생길 확률이 줄어든대요. 아. 그냥 빌고 아. 설마하고 따라하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오히려 약간 굴욕감 같은 게 네, 있어요. 그러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걸릴 확률도 늘어나고 심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다음에 또 피해 여성분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다루겠지만 꼭 치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심리치료 같은.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EMDR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눈을 갖다 네. 이렇게 쫓아가게 하면서 외상에 해당되는 장면을 갖다 회상하고 네네. 뭐 위로하고 네. 위로받고 그런 또 치료 기법이 있어요. 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EMDR이라고 치면은 EMDR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거기에 가서 또 EMDR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심리 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피해 여성의 심리와 그다음에 이 EMDR이라는 치료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함께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여기 보시고 계신 여성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좀 저항하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빌지 않아야겠다. 네. 이런 약간 큰 교훈을 얻고 갑니다. 오늘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